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자리가 좀 바뀌었죠? 네, 새롭네요. 새롭죠? 예. 예. 더 제가 패널들 가운데로 와서 깊이 좀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네. 김종욱의 탄탄TV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낯섭니다. 오늘은 먹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안 낯섭니다. 예. 그리고 매치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먹으면 되는 겁니까? 오늘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걸 보내주신 분은 아직도 제가 못 찾았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병을 비울 건데. 아, 저는 먹방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주소를 누가 보내주셨는데 제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성함 없이 보내주셔가지고 자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LA에서 이 여자님 오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금요일 정어리는 박영식.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자님. 한 번도 못 뵀죠? 아, 예. 네, 못 뵀습니다. LA에 계시는가 봐요. 네. 자, 김용남 전 의원님은 부지런히 달려오고 계십니다. 오시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름값부터 한번 좀 보지요. 나쁜 놈들이에요. 김종욱 원장님, 이건 주유소가 나쁜 거예요? 정유사가 나쁜 거예요? 둘 다 나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주유소는 억울한 거 아닌가요? 주유소가 왜 억울할까요? 정유사가 올리라고 그래서 올리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거기에 가격이 그럼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네. 마진율을 따로 노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화나는 건 뭐냐면 중동에서 전쟁이 나서 석유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면 공급망 문제 때문에 가격이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오지도 않은 기름값을 정유사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올리는 행위를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보게 되고 또 다른 건 차줄 세우기를 해야 되잖아요. 더 싼 데 가려고 찾아다니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중동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우리가 좀 공정한 가격 체계 그리고 좀 함께 이 어려운 어떤 위기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게 아니라 요 틈을 틈타서 어떻게든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볼 때 이번 참에 그런 행동은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절대 불가능해라고 하는 응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오자마자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일별백계를 얘기한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조금씩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문제 짚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입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 너무 반가운 글이에요. 이거 올리셔야죠.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 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하여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들에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겠습니다.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김유정 의원님. 네.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예, 속이 다 시원하죠. 그리고 국민들의 좀 일상까지 파고든 이런 어떤 불법 부정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을 참 알아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가급적 시장에 맡기는 게 그게 맞긴 하죠. 그러나 이런 지금 행위들은 시장 교란 행위 아닙니까? 그건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까 그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유가가 반영이 되려면 2, 3주는 적어도 지나야 되는데 지금 전쟁 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양도 한 7개월치는 비축을 하고 있는 건데 벌써부터 200원, 300원 이상씩 오르는 것은 이거는 아니 국민 불안한 틈 타서 본인들 좀 주머니 챙겨보겠다는 건데 이거는 막아야죠. 이런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는 게 맞다. 그렇지 않아도 중동 정세 때문에 이것도 불안 저것도 불안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가까지 이렇게 들썩이고 또 일부러 이런 행위들을 막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규제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을 왜 처벌합니까? 네가 저지른 죄보다 더 엄한 벌을 내려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니 이럴 때 정유사가 뭐 담합은 그렇고 그냥 함께 모여서 회의라도 하면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뭐 비축을 해놨다. 비록 중동 정세가 불안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뭐 유조선이 들어오는 게 좀 힘들고 그렇더라도 얼마 동안은 끄떡없다. 국민들 우리가 당분간 기름값 안 올릴 테니 아무 염려 마시고 생업에 우리 열심히 하자. 아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자식들 잘하네 이럴 건데 아니 이건 뭐 지금 찬스다 하고 이때 올려? 아니 지금 있는 기름이 옛날에 다 사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국력을 모아야 되는데 그 국력을 모으는 게 뭐 대통령만 마음을 모으고 국민들만 마음을 모으는 게 아니라 민간 영역에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실제 이제 뭐 정유사들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마찬가지로 다 국력을 모으는데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셔야 되겠죠.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빈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규칙을 어겨서 재미 보는 시대에는 끝났다라고 공언을 하셨고 이 가격과 관련된 건 아까 이제 김희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일상적인 문제들,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거론을 해 가시면서 건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생리대 가격 문제까지도 대통령이 언급하신 적이 있고요. 밀가루 관련돼서 가격 담합 문제를 언급하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제분 그 협회의 회장단이 사과를 하거나 또 이사직을 물러나는 그런 일까지 있는 상황에서 아니 지금 외부에 있는 변수가 등장해가지고 환율 문제 생기고 있고 국민들이 힘들어질 상황에 놓여 있는데 환율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수출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 기름값을 가지고 그거 잠깐 이득 보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을 등쳐먹는 행위다. 이거를 대통령께서 강하게 경고했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자들은요 단단히 혼을 내야 됩니다. 제가 뭐 화를 낼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화내 주시네. 박한규님, 정유사 주유소 철저히 세무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놈들. 떠나라님, 온유를 비행기로 가져오냐, 미사일에 담아서 가져오냐, 나쁜 놈의 시키들. 이거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 이건요 정말 나쁜 범죄입니다. 이럴 때 정말 함께 가자. 지금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당장 미사일이 날아오는 건 걱정하지 않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세계가 하나로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알잖아요. 당장에 건강 같던 국민들도 위험하고 교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 봤지요. 환율 치솟지요. 외국에 자식들 유학 보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수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뭡니까? 기름값은 당장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기름값 오르면 차 타고 다니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물가가 같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짓을 맨 앞장서서 해? 이런 나쁜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한 자들을 떼끼 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래? 그렇게 해서 너 얼마 벌었어? 그래 그러면 너 그거 100배 토해내. 이렇게 시켜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죠. 이번에 철저히 보여줘야 됩니다. 어제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또 팔복 걷어붙이고 나섰으니까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오늘 아침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어떻게 하겠다고 밝혔는지 들어봅시다. 네, 오늘부터 이제 점검반 지금 나갑니다. 원유는 옛날 싼 가격으로 들어왔는데 아직은 비싼 가격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가격을 올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반전 폭리죠, 폭리.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폭리 현상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정부 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서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점검을 하고 진짜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통해서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그것도 민생을 폭리를 취하는 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필요하다면은 유종별 또는 지역별로 최고 가격 지정까지 지금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이 시장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게 계속 시장에서 폭리가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공정위까지 다 포함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처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유정 의원님 네. 최고 범위로 강력하게 좀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은 기름값이 오르면 뭐 전기,
뭐 할 것 없이 그냥 그 도미노처럼 다 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도 없고 뭐 우리 유조선이 한 7척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하루 사용량이 200만 배럴이거든요. 나라에 사용하는 게. 그런데 지금 당장에 어떤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가 당장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네 가지고 있는 걸로 그걸 기반으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이렇게 국민들을 공격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합동반이 정말 철저하게 단속해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 변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불안정한 요소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마는 국내에서 지금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가지 요금 씌우고 올려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만큼은 막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아주 대통령이 지금 순방하고 귀국하셔서 곧바로 아주 철퇴를 내리기로 결정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왜냐하면 예.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네. 아까 떠나라님도 원유를 뭐 비행기로 가져오냐 미사일에 담아오냐 그러셨는데 김선철님 중동에서 원유 가져와서 공장에 넣어서 휘발유 경유 뽑아내려면 2개월 걸린다. 원유를 주유소 배급하냐? 도적놈들아. 화를 내셨는데. 금강야차님 석유협회 여기도 조져야 함. 그러네. 석유협회 지금 회장이 박주선이죠. 예, 보니까 석유협회는 지금 이 정유사하고 상관이 있나요? 지금 제가 볼 때 회원사 확인은 못했는데 예. 여기 보면 회원 상호 간의 이해와 우호 증진을 통해서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면서 이걸 만든 이유가 제1, 2차 석유 위기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원유 공급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석유산업의 구심체 필요성 때문에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한석유협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의 안정성, 그다음에 국민들이 저희 석유 가격 앙등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불안들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부터 이런 역할 하나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석유협회가 이 상황과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윤석열 때 저희 민주당에 있다가 절로 가서 본인이 이런 예를 들면 혜택을 본 사람이어서 전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 회원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회원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 기름값 상승이 왜 가장 큰 문제가 있냐면 모든 국가가 기름값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잖아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 주식시장 제가 볼 때 또 하방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고비인데 이 고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히 정유사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방 압력들을 아니 상방 압력들을 일정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야 잘됐다 이때다 이때야 돈 좀 뭐 벌어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오지도 않은 그러니까 비싸서 아직까지 오지도 않은 석유값을 미리 올려서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먹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건 당장 서민들의 주머니 돈을 뺏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우리 경제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갖다가 미리부터 주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구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진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이 기업들이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석유협 회장이 박주선이죠. 네네. 대한석유협회. 윤석열 취임식 준비위원장인가? 그걸 했을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무게 있는 사람을 보냈으면 석유협 회장 자리가 짭짤하고 매우 괜찮은 자리일 것 같은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같이 짜가지고 뭐 해먹는가? 이래서는 안 되죠. 여기 회원사가요. 예.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 현대오일뱅크 다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다 올리고 있는 아마 회사들이 여기서 연임 헤쳐먹고 있을걸요? 예, 연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우리가 화를 좀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점잖으신 분 화내는 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대신 화내줬는데 주유소, 정유사, 석유협회 다 나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주유소에 공급되는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뭐 비싸게 받아서 비싸게 파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과연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제 원유가가 뛴 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인데 그게 바로 시중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나 디젤 가격에 반영되는 건 시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차도 없이 그냥 국제 원유가 뛰었다고 바로 올려받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뭐
뭐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좀 정당하게 벌어야겠죠. 돈을 벌더라도. 박영식 앵커님 제미나이나 챗PT에서 대한석유협회장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예. 겁나게 많이 받고 있을 거야. 3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거예요. 이게 협회라는 게 굉장히 꿀부집 같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협회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가려고 하고 또 가급적 연임하려고 하는데 석유협회에서 아마 최초로 연임했을 거예요. 아마. 에휴 참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그런 데 가 있으니까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석유협회, 한전 뭐 다 그렇죠. 정권 바뀌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얼마예요? 연봉 1.2억에서 1.5억 수준이라고는 일단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관련 협회들의 평균을 맞춰가지고 유사 협회들 뭐 석유공사라든지 이런 쪽과 같이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나온 건데 한 1.2억에서 1.5억 정도로 뭐 추산이 된다라고는 발표가 돼 있습니다. 법카는 안 나와요? 법인카드 얘기는 아직 못 물어봤는데. 챗 GPT는 한 2억에서 4억 정도로 보는 거긴 더 많이 여기 나왔네요. 또 나와 있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공개가 안 됐대요. 연봉이 공개가 안 돼. 공개가 안 되네. 공개가 안 된 상황인데 추정컨대 상근 회장은 보통 2억에서 4억 정도 되지 그 않을까 정도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한다. 아마 법카 있고 당연히 그러죠.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서 연봉 다 압수해가지고 그거 뭐 저 이번에 올린 거 토해내게 하면 안 되나요? 협회여서.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유소와 정유사들이 회원사로 있기 때문에 대한석유협회 쪽에서도 이 어떤 기름값에 대해서 당연히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이제 관리 감독 업무를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제자 이제 인터뷰에 나온 걸 보니까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마치 남의 일 보듯이 인터뷰한 게 있어가지고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까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주유소 사장들이 재량권을 갖는다. 이 정도의 언급만 할 거면은 협회가 하는 일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들이 올렸으니까 거기도 올리는 거지. 이거. 착한 악마님이 이제 그 오토바이 운전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어제 현장 조사를 하셨네. 어제 용인에서 남양주, 종로, 강남 다 다녀왔는데 용인은 1,685원. 그런데 강남은 2,400원이 넘었습니다. 차이가 거의 800원. 이렇게 기름값 차이가 많이 나면. 아니 근데 그거는 평소에도 그렇게 낮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땅값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요 여의도 국회 앞에 주유소가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그건 옛날부터 엄청 비쌌는데 왜 그러냐? 여기 일단 승용차 기사 있는 승용차가 300대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국회에는. 근데 물어보니까 그 주유소가 기름값이 엄청 비싼데 기름을 넣으면 사은품을 그렇게 많이 준대요. 뭐 이런 사은품을. 그러니까 이 처음 국회의원 들어봤네요. 운전기사들이 다 거기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그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는 아, 그거 거야.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네. 저는. 거기가 그래서 제일 비싼 거예요. 네.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분들이 차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세차도 해야 하고. 몰랐네. 그런데 내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세차도 해줘, 휴지도 줘, 물도 줘. 뭐 그러니까 뭐 기름값 네, 비싼 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사은품이라고 하면 휴지, 물 정도는 그렇게 큰 아니, 요인은 안 될 것 다양하게 주는 같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더 뭔가 다양한 게 있어야 될 것 그나마 또 같은데. 다른 데 가면 안 주니까. 그리고 강남 주유소 제가 그 차를 끌고 나갔다가 뭐 할 수 없이 강남 쪽 주유소에 한번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값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세차가 조금 달라 거기는. 이 자동 세차가 조금 고급지더라고요. 뭐가 하여튼 돌아가는 게. 근데 기름값은 호되게 비싸게 받더라고 보니까. A9884870님은 다른 조사를 찾아보셨나요? 대한석유협회 회장 약 5억 원 내외래요. 그래요? 과거 사례 그만해. 비춰볼 때 기본급과 성과급 등을 합쳐 성과급이 있네. 아. 연간 약 5억 원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유관기관인 한국석유공사 등 공공기관의 연봉보다 공공기관장의 연봉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아니 무슨 성과일까요? 가고 싶다. 성과 측정이 어려울 텐데 그런 협회는. 어떤 지표를 가지고 그러게. 성과를 아니 이제 뭐 회원사가 만약에 그해 상당히 많이 이익을 얻었으면
그 회원사도 돈 더 많이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성과들이 올라서 뭐 하겠죠, 뭐 이렇게. 회원들이 올려봐야 되겠네. 회원사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성과 지표로 삼는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 박주선 회장 왜 억울하게 나를 갖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거 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리에 그런 책임이 있는 거지 왜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협회 자체가 석유의 안정, 그다음에 대국민 홍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협회는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중량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럴 때 협회사들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 좀 안심시키자. 이렇게 해야 될 양반 아니에요. 아니, 바랄 사람한테 바라세요. 박수선한테 바라십니까, 그거를? 그러니까요.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인데 국민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 회원사보다는. 하여튼지 원래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석유 화학 업체들이 대단히 그렇죠. 힘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국제적인 납타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적자도 커지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 납타에서 손해 본 거를 그냥 기름값에서 맥불라고 그러나. 남창수님, 저는 얼마 전까지 주유소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주유소도 시세 차익을 노린 것 문제입니다만 공급하는 정유사가 더 큰 문제입니다. 매번 유가가 오를 때 힘 약한 주유소한테만 책임을 묻고 거대한 정유사는 쏙 빠져나간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엔 정유사의 부당한 행위 엄벌해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예. 자, 기름값 지금 이제 정부가 현장 점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했으니까 반드시 아주 정유사 대표들 다 무릎 꿇고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거 봐야 되겠습니다. 권선희님, 여의도 쪽은 2,600원까지 올리고 있어요. 왜요? 여의도가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싼 주유소 중에 하나죠. 여의도 한국에서. 국회 앞에 어떤 주유소 지금 휘발유값 검색해 봤더니 2,360원. 2,360원씩 리터당 그거 넣고 어떻게 차 타고 다닙니까? 아니, 출퇴근도 문제지만 이를테면 경유값도 많이 올랐는데 트럭으로 생계 유지하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담합 행태는 정말 철퇴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그 정치적인 시류에 따라서 배신하고 이런 자들이 가서 뭐 하는 거 보면은 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주식시장 한번 가볼까요? 지금 코스피가 5,525, 코스닥이 1,132. 이것도 저는 좀 궁금한데 코스닥은 오늘 아침 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더라고요. 김영남 의원님. 네. 코스피는 떨어지는데 코스닥은 왜 이렇게 또 폭등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그 증권가에 그냥 그 떠도는 소문이 코스닥에서 앞으로 부자가 많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에서 이제 폭등하는 종목도 나오고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게 이제 앞으로 벤처나 코스닥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가도록 지금 좀 바꾸고 있죠. 이미 바뀐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코스닥에 지금 등록돼 있는 업체가 1,800개가 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기업 숫자가. 근데 1,800개 기업 중에 절반 이상은 사실은 상장되어 있으면 안 되는 기업들이에요. 이게 이른바 앞으로 유망하니까 지금 매출이 안 나오거나 이익을 못 내고 있어도 상장할 수 있는 이른바 기술 특례 상장 형식으로 그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러면 적어도 몇 년 내에는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냥 상장할 때만 기대감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매출이나 이익이 형편없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뭐 오늘도 공교롭게 코스피는 떨어지고 코스닥은 예. 오르고 있는데 코스닥 투자는 그 좋은 기업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해야지 앞으로는 코스닥이다 뭐 이런 지금 시중 증권가에 떠도는 말만 믿고 확 들어가기는 조금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에 제가 궁금해서 재민아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오늘 코스닥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그러던데 매수 사이드카가 왜 코스피는 떨어지는데 코스닥은 오릅니까? 그랬더니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물밑 접촉설 등으로 대외적인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코스닥의 기술주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강력한 보복 매수세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별로 그거는 뭐 잘- 별로 뭐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밥 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왜냐면 낙폭이 컸던 건 코스피 뭐 물론 코스닥이 더 떨어졌습니다만 어제 또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이드카는 5% 이상 지수가 움직일 때 발동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매도 사이드카는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발동되는 것이고 매수 사이드카는 5% 이상 급등했을 때 발동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사이드카는 가끔 보는데 정말 드물게 나타나는 거를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봤죠. 서킷 브레이커. 그거는 8% 이상 움직였을 때 그날 수요일 날 코스피만 해도 12% 넘게 떨어지고 코스닥은 14% 넘게 떨어지니까 좀처럼 보기 힘든 서킷 브레이커까지 봤었는데 최근에 하여튼 코스닥에 돈이 많이 기관 자금을 포함해서 개인들도 이제 이번에는 코스닥이다라고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 같은데 좀 옥석을 코스피보다 더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게 코스닥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 기술주 반등 얘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증설 대책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코스닥에 있는 그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거기가 증설하게 되면 소부장들이 거기 들어갈 거니까 이 업체가 나중에 중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거야라고 하니까 그 코스닥 그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소부장들은 좀 버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는 건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 주부터 코스닥에서도 ETF가 레버리지가 출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가가지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이제 ETF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여기 이런 것을 단기적으로는 이런 어떤 호재를 활용하려고 하는 돈이 모이고 있다라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정부에서 얘기하는 코스닥 3천 얘기하면서 퇴출 기업들을 만들어서 코스닥 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건강성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스닥이 이 물이 안 좋은 데가 아니라 물이 좀 좋아지겠구나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요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막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돈이 코스닥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러니 우리도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어야 올라가겠구나 이런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닥 시장은 제가 볼 때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서 그 종목 잘못 골랐다가는 작살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좀 건강한 ETF 잘 올르셔가지고 거기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금융당국에서 코스닥에 있는 그 상장 종목 중에 이른바 동전주, 뭐 주당 1,000원이 안 가는 거나 뭐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거 뭐 해서 한 200여 개 종목을 정리하겠다라는 그 방침을 발표한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1,800개 넘는 거 중에 200개 빨리 뭐 정리하는 게 필요해 보이기는 한데 200개 정도 정리했다고 안 돼요. 더 해야 돼. 그리고 정리가 된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띄워야지. 이게 순서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너무 빨리 3천을 얘기한 걸 알아요. 3천 얘기한 건 저는 잘못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부터 1,500 정도 얘기했으면 오케이 뭐 이랬을 텐데. 그것도 잠깐 또 떨어지니까 주진우 얘기하는 것 좀 보십시오. 하여튼지 이 자들은 뭐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인 것도 같아. 아무튼 우리 김정욱 원장님은 아까 오늘 먹방 있고 술 한 잔 준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얼굴이 엄청 밝아지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 전 주식을 안 했는데 예. 이 공부 안 해가지고는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아침에 뭐 이런 다른 유튜브 같은 데서 하는 거 매일매일 조금씩 들어요. 그래서 예. 정보를 알려고 하는 거고요. 정보를 알아야 저도 모르면서 짓거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좀 알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했던 겁니다. 모르는 게 뭐가 있으셔? 너무 많죠. 아이, 저는 뭐 지식의 티끌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에 겸손까지 갖췄네. 이러면 더 양아치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이따가 또 먹방할 때 투혼을 발휘해달라고 앵커님의 의지로 읽으시면 될 것 제가 오늘 같습니다. 숭숭 먹겠습니다. 숭숭. 근데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꼭 나쁜 자들은 뭘 이렇게 여기서 헤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유사들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이럴 때
이럴 때 어떻게 뭐 조작을 한번 해볼까?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강력하게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라고 하니까 깨갱하고 있다가 혼란스러울 때 꼭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너희들 그러면 죽는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실 텐데 오랜만에 참 또 활기를 띠고 구독자도 85만 넘고 저는 어제 83만 9천이라서 오늘 또 우리 금요일에 기적이 있나 했더니 금요일날 또 되기 전에 85만 넘겨주셨는데 좋아요가 좀 부족하네요. 예, 이재명 대통령 녹취를 들어볼 텐데 이재명 대통령 발언 나가는 사이에 사정없이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의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 도생의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국익을 지키고 또 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특히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 망신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제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 집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잡힐 겁니다. 그 사이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날까가 제일 큰 관심사인데 일단 이란은 지금 후계자를 정한 것 같은데 트럼프가 후계자 내 마음에 안 들면 걔도 정리해버리겠다 뭐 이렇게 완전히 참 트럼프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차라리 이란을 그냥 가져가지 뭐 어쩌겠다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정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들면 어떻게 정리해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요즘에 미국에서요 너네 아들은 지금 뭐 하냐 너네 아들 배런이죠. 예. 미국 보내라. 이런 게 막 지금 올라와서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저게 배런인가? 예. 배런에다 너무 이제 잘생기게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인물이 좋긴 좋지만. 잘생겼습니다, 보니까. 예. 인물이 좋긴 해요. 2m 6cm래요.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야, 이게 그러면 징병 대상에서 벗어나네. 2m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2m 3cm 그러니까 6피트 8인치까지가 현역 입영 대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도요? 예. 예. 그것도 알고 계세요? 아니 안 그래도 저 친구가 키가 엄청 크잖아요. 네, 2m 이라고. 그래서 저게 현역 갈 수 있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6피트 8인치가 우리로는 대략 2m 3cm 정도래요. 근데 3cm 차이로 굳이 내가 가겠다, 자원 입대하겠다. 그런데 그걸 말려요? 아닐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근데 키를 조금 늘린 거 아닐까요? 2m 6cm? 아니 그러니까 신검 받아봐야지. 2m는 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2m 6cm인지는 지금 몰라요. 이제 중동전에서 미군 사망자들도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네. 너네 아들은 뭐 하고 있냐 그러잖아요. 근데 키가 크기는 큰가 봐요. 지금 이 사진은 아마 비교하려고 일부러 만든 것 같은데 실제 사진은 아니겠지만 배런이 다른 장병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큰 것처럼 저기 하기는 했는데 배런은 그러면 박영식은 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저 양반은 이제 아직 젊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저런 여론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상군 투입이라는 거에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가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하면서 전면전을 가거나 지상군 투입을 할 거라면은 당신 아들부터 일단 투입시켜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이고, 이게 뭐 이제 국제 정치에서도 늘 있었던 일입니다만,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왕세자들이 군 장교로 많이 가서 실제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뭐 참전하는 역사들도 있어 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와 비교해 봤을 때 그럼 트럼프의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여론들이 지금 미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20대 초반으로 성장해서 현재 트럼프 일가의 일을 도와주거나 하는 형태 정도로만 지금 언론 보도되어 있고, 대학다녀요. 네. NYU 그러니까 NYU. 뉴욕 유니버시티 지금 2학년인가 뭐 예. 그런데 글쎄요. 이게 이제 저게 트럼프 아들 군대 보내라고 그 운동이 확 벌어진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인가 뭐 그 SNS에다가 미군 사망자가 지금 6명이 나왔잖아요. 그 소식을 올리면서 뭐 전쟁에 늘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불을 확 질렀죠. 야, 6명은 뭐 전쟁 벌어지면 늘 사망자 나오니까 괜찮고 네 아들은 지금 군대 안 가서 뭐 안전해서 남의 아들은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냐. 뭐 이러면서 배런 군대 보내야 된다라는 거를 어떤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질렀어요, 지금. 자업자득인데요. 예. 그 베런이 200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인 건 맞는데 딱 군대 갈 나이죠. 네. 간다고 하면. 그런데다가 미국 내부에서 여론이 안 좋잖아요. 이 전쟁에 대해서. 특히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 호위무사 같은 세력들, 마가 세력들조차도 이 전쟁 안 된다라고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아요. 그런 상황인데다가 미군 사망이 이제 갈수록 늘어나겠죠. 지상전까지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어느 지금 국내 미국인들이 그 말을 지지하겠어요. 그럼 네 자식부터 보내라 이런 말을 자동 발사하게 돼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그리 여론이 안 좋은 게 뭐 후계자 수업을 대비한다 내지는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학생 신분이긴 합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트럼프의 나중에 사업들을 다 물려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데 뭐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뭐 트럼프 타워 한 층을 다 빌려가지고 데이트를 했다 이런 기사가 이미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 예를 들면 가십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보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젊은 층에게도 그리 인기가 없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지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녹수님이 멜라니가 낳은 아들인가? 예, 네, 유일합니다. 예. 유일하게 유일한 멜라니아가. 후계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아픈 데겠죠. 우리 국민이 봤을 때 아니 대통령 부인이 낳은 유일한 자식인데 그 자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빌딩 것들 통째로 빌려가지고 자기가 한 층을 다 빌려가지고 뭘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의 아주 평범한 미국 군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가장 아파하는 게 뭐냐면 지상군 투입은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미국이 아주 뼈저리게 패배를 당하고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죽어갔던 상황들을 봤었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은 안 된다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핵심적인 지지층인 마가는 야 불개입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쟁 절대 개입하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해가지고 트럼프를 만들어줬더니 이 인간이 갈 때마다 전쟁질을 하고 앉아 있으니, 그러니까 이건 전체 미국뿐만 아니라 소위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마가 같은 경우도 소위 불개입 원칙 과 다른 방식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딱 집중돼서 야, 네 아들 특히 멜라니아랑 같이 나온 네 아들 한번 보내봐. 그럼 내가 조금은 인정해줄게라고 하는 분노의 어떤 SNS의 흐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의 이 여자님이 트럼프 아빠가 독일에서 군대 가기 싫어서 미국 이민 온 건데 아들을 군대 보낼까요? 그러던데 트럼프 아버지가 독일에서 왔어요? 독일계죠. 네, 독일계. 예. 그러면 지네 집도 이민 온 놈이 맞아요. 이민자예요. 예. 그렇게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처벌하고 압박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자기 와이프도 이민자잖아요. 그렇죠. 슬로베니아. 그럼 하얀색은 상관없어요. 유색이야.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그 독일계에서 이제 미국으로
그 피신해 왔던 집안 후손이고 지금 세 번째 부인인 멜라니 트럼프도 그 동유럽 출신이고. 노년의 양심님, 키가 크면 다른 병사를 위해서 아주 좋죠. 표정이 집중되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림 보여드렸습니다만 2m 6cm가 저희 군대 갔다고 생각하면은 뭐 맞추긴 좋겠죠. 아까 잠깐 그 그림은 잘 보이셨는데 절에서 이제 2m 3cm가 넘는 군인은 받지 않는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트럼프는 정말 그런 것이 전혀 없어 보여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왕실에서 앤드류 왕자도 그렇고, 앤드류 왕자는 포클랜드 전쟁 때 막 자원에서 입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영국 왕실에서는 왕자들이 막 전쟁에 나면은 자진해서 입대하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안 보이니까 국민들이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베트남전 참 안 갔잖아요. 그게 아마 무슨 뭐 팔꿈치에 무슨 이상이 있다는 진단서 끊어갖고 안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징집을 피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골프를 하도 쳐갖고 골프 앨범. 골프 엘보로. 그러니까 보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가 국민들한테 전쟁을 요구할 때는 그만큼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군 유해 끝까지 찾아가지고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한 예우를 갖춘다라고 하고, 또 미군에 대한 미국민들의 존중은 대단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거기에 보내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상군 절대 보내지 말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SNS에서 해시태그가 달려가지고 저렇게 네 아들을 보내라, 샌드 베런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절대 지상군 보내면 안 돼라고 하는 미국의 민심 여론들이 반영이 된 거라 생각이 드는데, 최근 트럼프가 발언하는 걸 보면 좀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친놈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란이나 또 상징적으로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미친 자 같아요. 저런 미친 자가 AI랑 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공포스럽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저런 그 샌드 베런 뭐 해시태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사실 정상적으로 작동되기가 어려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오늘 사이 보도를 보면은 미국이 정말 저는 미친 짓거리를 했다고 보는데, 그 이란 쪽 그 호위함이었나요? 그 군함 자체를 스리랑카 영해에서 그 원자력 잠수함이 미사일 쏴서 날라버렸잖아요. 올해로. 예. 올해 발사해.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 제목만 보고 이게 어떤 그 영해에서 교전이 있었다라든지 위협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날려버린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아니라 뭐 국제 관함식 갔다가 이란 쪽으로 복귀하는 이 호위함 자체를 그냥 날려버려가지고 87명이 죽는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87명이 사망했지만 100 몇 명이 실종된 거예요. 이런 예. 수장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발생했는지를 보면 제가 이렇게까지 억측하고 싶진 않은데, 미친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는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미친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자신이 아들을 파병하고 싶지 않고 이런 궁색한 처지에 몰려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관심을 또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미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트럼프의 지금 이 정신 상태로는 이런 뭐 아들을 군대 보내라 움직임 자체가 먹혀들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이제 미국이 이 전쟁을 왜 시작했느냐. 근데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이 얼떨결에,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떨결에 얘기한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조건 우리는 이란 친다고 해서 니들 치든 말든 우리는 시작할 거라 그래서 얼떨결에 미국이 끌려 들어갔다, 전쟁에. 근데 저는 그게 진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외신들은 네. 이번 전쟁은 네타냐후의 승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타냐후 총리는 사실은 전쟁 상황이 아니면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무조건 감옥에 가게 돼 있더만요. 깜빵 갈 가능성이 뭐 거의 99%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시 상황을 계속 만들거나 이어가서 집권을 계속해야 이 정치적 위기에서, 사법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가 무조건 우리는 칠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보면 전쟁 양상이
지금 쿠르드족을 대신 지상전에 투입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이 전쟁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낼지를 미리 계획한 이른바 마스터 플랜 없이 얼떨결에 시작했다는 그런 느낌을 거예요.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트럼프가 네타냐후와 함께 이 전쟁을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목표가 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하메네이 제거가 최종 목표였다고 한다면 그냥 얼떨결에 맨 처음에 그냥 폭사를 하는 바람에 이게 플랜이 그냥 다 망가져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전환전쟁이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내부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들을 외부나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전환시켜서 해소하려고 하는 방식인데 네타냐후 3월달이나 4월달에 선거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미국한테 얘기에 쫄라도 안 들어줬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올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보니까 대부분 37%에서 40% 최악의 지금 트럼프 지지율을 잇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타개할 방법은 없고 계속 문제는 쌓이고 관세부터 시작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아. 그래 이참에 한번 타격을 하면서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대체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늪에 빠진 거지. 그래서 늪에 빠지니까 이걸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잡은 게 쿠르드 민병대라고 하는 걸 잡아서 이란 내부의 내전 형태 문제로 몰고 가려고 하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핵심은 혁명 수비대의 중하층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상층은 절대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여기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 근데 중하층이 흔들리면 중하층은 중심이 아니라 이란 주변부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노린 것 같긴 합니다만 문제는 쿠르드 민병대 같은 경우 지금까지 미국 야, 나 좀 도와줘 해가지고 한 번도 도와주고 난 다음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쿠르드한테. 쿠르드가 민병대가 야, 내가 널 뭘 믿고 도와주냐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늪으로 딱 빠져가지고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상황 자체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건 근데 그러면 전쟁에서 가장 최고의 문제가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예측 불가능성은 어떤 수단을 쓸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 사람이 뭘 쓸지 모르고 내가 뭘 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야, 세계 경제에 골 때리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처럼 좀 타코처럼 트럼프가 야, 내가 이겼어 하고 빠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겼어. 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야, 내가 이겼어. 그러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쿨하게 빠져나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럴 만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다라는 게 전제가 있는 거고 제가 이제 테드 강연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과거에 콜린 파월인가? 그 합참의장 하셨고 국무장관 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도 이제 강연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분이 미국 같은 강대국은 전쟁을 시도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본인의 파월 독트린이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고 다녀요. 근데 이제 미국은 과거에 본인도 콜린 파월도 베트남 전쟁을 참전해봤고 미국 전쟁 실패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시도했을 때는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파월 독트린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이 모호한 이상이나 가치를 주장할 게 아니라 미국 국익에 부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국의 전쟁 시도가 국제사회의 동의나 국제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탈출구인데요. 탈출구가 없는 전쟁을 시도해서 안 된다라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콜린 파월이 정해놨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 국방부나 미국 정권의 전쟁 시도가 이 파월 독트린과는 거리가 먼 선택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이번 이란 전쟁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4주 길어야 6주에 난 다 끝낸다. 자꾸 바뀌어요, 또 말도. 다 끝낸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은 이제 우리 비밀 무기가 많거든. 그리고 영원히 싸워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 정도 다 가지고 있어. 걱정할 거 없어. 이 전쟁이 영원히 갈 수도 있어. 이런 얘기 하니까 그냥 며칠 사이에 말을 뒤집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 트럼프가 애초에는 이제 이란하고 핵 협상하다가 오만의 중재로 하다가 지금 한 4차 협상하면서 갑자기 공격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의 목적은 사실은 핵 개발 직전에 관련 시설들 다 파괴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다 제대로 못한 거예요. 하메네이 식구들만 대충 이제 보낸 거고.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고립무원에 빠지게 될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 우리는 이스라엘에 낚였어 지금 그걸 실토한 셈인데 이거를 빠져나올 출구 전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쿠르드 쪽 지도자하고 통화하고 지상전 투입한다 얘기가 나오니까 또 뭐 그건 아니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기화로 갈 수밖에 트럼프가 없죠.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지도 않고 이게 전쟁이 어떻게 목표가 뭐다, 언제 끝내겠다, 뭐 어떻게 되면 끝내겠다 이런 게 없으니까 당장에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다 전쟁에 휘말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 미국 군사 기지를 제공했던 그런 나라들 지금 이제 튀르키예까지도 미사일이 날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이제 요격을 해가지고 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두바이 같은 나라도 지금 관광으로 이렇게 상당히 좀 알려진 나라인데 거기도 지금 막 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 중동이 그 나라별로 친이란, 친미국 이렇게 지금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죠. 미국하고 우호적인 국가들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 지도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오늘인가 뭐 그 셔츠를 하나 봤더니 미군 공군이 이렇게 비행기가 격추가 되면서 쿠웨이트에 떨어졌는데 이란 주민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와가지고 이란 병사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그 병사가 아, 나 미국이다 이렇게 해서 그 벗어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나라들에도 지금 막 공격을 하니까 전부 지금 중동 지역이 전쟁에 막 휩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호 국가 또 반국가 이렇게 색깔 표시된 거 있지 않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란하고 가까운 나라들은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데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의 이제 헤즈볼라, 또 예멘의 후티 반군 이런 데가 지금 합쳐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앙앙거리면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뭐 그동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공군 기지도 허용하지 않았다가 일단은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토는 일단은 뭐 반 이란 쪽으로 지금 가야 되겠죠. 지금 색깔 표시된 나라들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은 친미 성향의 국가들이죠. 그런데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오만은 중립적이고 근데 이란과 국경을 이렇게 이제 마주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것이고 그 사이 조그맣게 보이는 게 호르무즈 해협이죠. 여기 이제 저항의 축도 한번 보여주세요. 붉은색으로 표시됐는데 이 나라들과 지금 서로 앙앙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게 이제 중동의 화약고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저기가 만약에 다 전쟁에 휩싸이면 그게 결국은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 좋아요. 그 튀르키예 공격을 한 거 관련해서 이란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게 이제 나토를 건드린 문제가 되니까 나토 같은 경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이란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를 가지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양태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원칙이 뭐냐면 그냥 이란 정권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원칙적인 입장이. 근데 이란의 정권 교체를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가 9천만 명이 살고 있는 거대한 땅이에요. 이걸 어떻게 교체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그냥 국가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이란이라는 데가 시아파의 수장이기 때문에 거의 3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유관에서요. 3억 명의 정신적인 지주가 이란 시아파의 핵심적인 사람인데 이거 누가 후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전쟁은 누구든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 엄청난 어떤 무장력, 엄청난 무기들이 투하되게 되고 이 투하되는 문제가 여기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튀르키예 유럽 지역으로까지 불똥이 튀기 시작하면 나토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든지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토가 반응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프랑스, 영국, 뭐 그다음에 독일 이런 나라들이 개입해 들어온다고 하는 건데 그게 과거에 우리가 다 얘기하는 2차 세계대전의 양상들과 유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전 이건 진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건데 하나 이제 좀 약간 담비 같은 얘기라면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란에서 미국한테 휴전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자, 협상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고 양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좀 중국이든 이런 나라들이 좀 중재를 해서 빨리 좀 휴전 협상들을 비공식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 사태를 정리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또 문제는 유대인들한테 미국 이 트럼프가 이래서 돈을 많이 받아먹은 상황이어서 또 이스라엘의 예. 이익과 무관하게 할 수 있어. 이것도 좀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말씀대로 미국은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는데 미국이 휴전한다고 할 때 하고 싶어 해도 이스라엘이 휴전하면 안 되잖아요. 네탄야후는 지금 휴전하고 전쟁이 끝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뭐 이른바 쉬운 말로 코가 깨어 있는 상황 같은데. 그러니까 15일 전에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방에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타냐후가 트럼프한테 도대체 뭘 약속했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아까 루비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런 게 없었다고 막 나오는 상황이고 또 이스라엘이 부탁해서 한 거다라고 루비오가 실토를 해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정당방위라든지 뭐 그런 어떤 임박한 위협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고 밝혀지면 외환죄 같은 거 아닌가요, 트럼프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작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푸틴한테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정말 이거 기만이죠, 사실은. 이런 심각한 문제를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협공을 한 셈인데 이슬람 대 기독교의 어떤 전쟁의 양상보다는 지금 이란이 공격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은 이란은 시아파고 나머지 수니파, 그러니까 이슬람교 내의 어떤 종파 전쟁처럼 가는 게 미국으로서는 더 바라는 바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쿠르드족이 개입하고 이란하고 나머지 국가들 간의 어떤 종파 분쟁으로 지금 이게 또 그런 쪽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확전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랍쇼 하면서 그냥 실수로 한 방 내린 그런 초기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과정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이미 손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뭐 여러 가능성들이 거론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자신이 개인의 위기에 봉착한 문제가 일단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아이스라고 하는 이민 세관 단속국에 대한 이 미국 국내에 있는 거센 집회의 물결을 좀 막아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거론되고 또 그것이 또 지지율과 직결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 두 가지 문제를 어쨌든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기에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발발시킨 이후의 상황까지 지금 현 시점으로 보자면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보도된 거 보면은 결국 또 쿠바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반복적으로 국내 위기를 국외로 돌리는 방식은 계속 이제 유효하게 써가고는 있는데 중요한 목표는 중간 선거에 대한 승리이자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탈출구를 생각보다 정말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일부 열어두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전쟁이 11월 달에 중간선거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얘기죠. 뭐 그건 그렇죠. 그러고 완전 보니까 이 전쟁의 배우가 앱스타인이네. 근데 이게 문제가요. 또 상원이 또 자락을 깔아져 버렸잖아요. 전쟁과 관련해서 미 상원에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쟁을 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준 건데 전 두 가지 변곡점이 있다고 봐요. 3월 말에 미국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열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까 말씀 아이스로 얘기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 시위인데 지금 예상이 한 1,00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반전 시위 양상과 결합돼서 상당히 지대한 미국 내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나의 문제 하나가 또 하나는 트럼프가 사주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주에 뭐가 열리느냐? 미중 정상회담이 열려요. 그러니까 사주라고 예상하는 게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뭔가 정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좀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중재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3월 말에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때까지도 생기지 않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제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진짜 주식하시는 분들 고민 많으시겠는데. 근데 이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장기전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는 또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전쟁이라는 게. 근데 제 생각에는 만에 하나 이제 이란에서 빨리 미국이 발을 빼잖아요. 뭐 대충 봉합을 하고 그러면 도대체 전쟁을 왜 시작했냐부터 시작해서 그냥 별일 없으면 11월 중간선거에 공화당은 참패입니다. 무조건 참패.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도 이미 최근에 선거를 졌어요. 텍사스에서도 지고 플로리다에서도 지고 이게 우리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TK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선거를 진 거예요. 그 꼴이거든. 이 상태면 11월 참패고 참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본인도 잘 알아. 그러면 뭐라도 또 필살기를 던지지 않을까요? 그게 리스크인 거예요. 그게. 트럼프는 방법이 있죠. 윤석열한테 배웠지 않습니까? 반란법. 자, 재밌는 댓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철웅이님, 럼프야, 너도 학교 가야지. 샌드러. 보리음님, 윤석열 탄핵 안 당했으면 트럼프 하는 거 배워서 지금 전쟁 일으켰을 겁니다. 윤석열이 감방에 들어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퍼스트 리치리버님, 이슈를 더 큰 이슈로 막아라. 외과 청설모 의원님, 노벨 전쟁상이라도 하나 주자, 짜증난다. 뭐 그러셨는데. 근데 퍼스트 리치리버님, 점심 식사들 안 하시나요? 먹방 기다리고 있는데. 이은주님, 이제 그만 회 먹고 합시다. 아니 우리 밥 먹는데 왜 여러분들이 빨리 먹자고 그러세요? 아니 전쟁 중에도 먹고 살아야죠. 하여튼 트럼프는 정말 희대희한한 사람이긴 하죠.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꾸더니 전쟁하잖아요, 지금. 아, 또 이은주님이 밥 먹고 하자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준비한 오늘 뭔지 아세요? 먹방? 숭숭. 숭숭하고. 숭숭. 그런 건 빨리 봐요. 먹고 사는데 눈치가 좋아야 됩니다. 돌아온 보리숭어회 오늘 먹방으로 먹으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맛있는 보리숭어와 또 온갖 양념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수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아, 이게 무수 맞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김종국 원장님부터 한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남들이 저 술꾼으로 아까도 알아요. 말씀드렸는데 예. 술꾼 맞잖아. 아이, 그러지 마세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 매치순이 이제 마지막 병인데 그동안에 참 아껴서 먹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걸 보내주신 익명의 독재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정말 아니 한 상자를 보내주셨는데 정어리 TV 뭐 저기 하세요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알았으면 제가 맛있다. 보리숭어라도 하나 보내드릴 텐데 맛있어요? 네. 또 회하면 또 김영남 의원님 아니에요? 저 보리숭어 이따가 품평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저는 지금 된장하고 네. 먹는 게 더 맛있는지 고추장하고 먹는 게 더 맛있는지 그거 해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은 있어요. 좋은 생선일수록 강하지 않은 소스를 그렇죠. 예, 그래야 더 생선 맛을 느낄 수 저 있죠. 자체 맛이. 예. 자, 잔이 왔습니다. 마지막 잔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건배사 누가 했죠?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은 박영식 앵커가 한번 네. 해볼까요? 예. 늘 함께하면 됩니다. 하겠습니다. 아, 예. 네. 85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85만 함께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향기가 술 많이 먹으면 맨날 그 다음날 후회하는데 또 먹으면 또 먹게 돼요. 아, 참. 근데 이건 그 같은 매치순이라도 향기가 좀 맛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요. 매추순이 원래 이렇게 맛있는 술이었나요? 매주수는 원래 맛있는 술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마실 때마다 매치순 얘기했는데 매치순 광고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매치순에서 한 병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매주순에서 뭘 보내는 게 아니고요. 네. 광고를 줘야 되니까. 아니 우리 술 광고는 안 해. 네? 아 술 그래요? 광고 안 해요. 아니, 뭐. 사실상 광고를 이렇게 다 해놓고 뭐 수가 아, 사실 그래서 나 본의 아니게 그냥 이야기한 건데 저를 또 우리 또 뭐 지상파도 아니고 유튜브 보면서 막 매땡땡 막 뭐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다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덕택에 많이 알려줬으면은 한 병쯤은 옛날에 그 아주 이제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네. 그저 시호도 지났고
무슨 음료에 일화인가 기였어 맥콜에 맥콜. 예. 파리가 들어갔어. 음. 그래가지고 맥콜에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맥콜을 몇 상자를 보내줘가지고 그걸로 막 이렇게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 국장이 그걸 딱 마시면서 야 양주에는 팔이 안 들어가니? 아니 그 매치순에는 파리 안 들어가 있었어요? 파리를 집어넣어서 갖고 오세요. 그럼 또 한 박스 올 거 아니에요 여기. 그나저나 보리숭어 맛이 어때요? 이제 먹어봅시다. 고소합니다. 고소해요? 예. 씹을수록 고소합니다. 숭어는 송어가 있고 숭어가 있죠, 김영남 의원님. 그렇죠. 예. 송어는 민물이죠. 다르죠. 예. 완전히 다르죠. 민물이고. 예. 말씀하신 대로 분홍색이죠. 예. 주로 송어는 요새는 이제 양식도 많이 하니까 민물에서 이제 송어 양식하는 데가 많고 숭어는 그야말로 바닷고기고 바닷물고기고. 그러면은 그 슈베르트 짠 짜잔 짠 숭어. 짠 그거는 송어예요, 숭어예요? 송어 아닌가요? 숭어로 저도 숭어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는데. 숭어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송어 그럼 이상하잖아요. 슈베르트한테 물어볼까? 예, 뭐 친하세요? 전화번호 아시고? 아니세요. 숭어 낚시 해보셨어요? 숭어 낚시? 그 우리 영화에서 이렇게 샥 돌려갖고 하는 게 숭어 낚시죠. 아니 그게 민물 들어올 때 숭어가 같이 들어오던데. 아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민물로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숭어가 이렇게 바닷물이 이제 민물로 싹 밀려 들어올 때 숭어 때도 같이 물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밀물 때 이제 바다 낚시로 숭어 낚시를 많이 하는데 그게 보면 막 떼지어서 물 위로 뛰면서 막 들어오던데 숭어가. 그러면 그 영화 아까 말씀하신 그게 맞는가 봐요. 그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로버트 레드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게 그러면 숭어 낚시인가 보다. 그건 강 아닌가요? 그건 강이라 아닐 것 같은데. 그거는 왠지. 송어네. 아, 그건 송어네요. 그러면. 예. 그건 바다가 아니었으니까. 예. 근데 진짜 이거 진짜 봄 같아요 느낌이. 이 회가 느낌이 강하지 않고 좀 고소하게 예를 들면 진짜 봄처럼 스물스물 들어오는 맛이 있어서 야 이거는 소주보다는 진짜 이런 매치순 같은 게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제 기억에 네. 숭어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 많았던 것 같아요. 숭어가. 다니엘 PD님, 그 맥주순 조금 남았죠? 우리 저 김종우 원장 좀 더 드리시죠. 아, 제가 원래 술을 잘 먹는 게 아니고요. 이 방송을 위해서 일부러 빨리 마시는 겁니다. 알죠. 예, 예. 뭐 굳이 얘기를. 아니 이미지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근데 이거 술 자체가 이렇게 아예 알코올 맛이 안 느껴질 정도로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먹고 싶은데 운전 때문에 안 되니까. 근데 이거 혹시 이게 도수가 낮지가 그래, 않아요. 16도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슈베르트 그게 송어가 아니겠냐 이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게 민물에서 저기 하는 그 노래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찾아보면 되죠 뭐. 이분은 벌써 아이디가 원 클래식이야. 아, 원 클래식님이 슈베르트 송어입니다. 숭어는 바닷고기, 송어는 민물고기입니다. 딱 정리해 주셨네. 아 독일 시인이 시를 쓴 거에다가 이렇게 예. 곡을 붙인 작품이라고 그러네요. 아, 저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요. 2010년 이후에 교과서에서 송어로 정정이 됐대요. 그 전에 숭어라고. 저희는 했는데. 숭어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숭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숭어라고 했는데 네, 바로 잡았대요. 그거를 잘못- 숭어가 네. 애매할 때 했는 네. 거라서 그대로는 송어로. 2010년부터 송어로 바로 너놈의 잡았대요. 교육부 자식들아 옛날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이씨. 이거는 숭어. 네. 아 맛있습니다 일단. 예. 예. 송어든 숭어든 맛있어요. 그리고 이 숭어는 진짜 맛있는데. 근데요, 이거? 송어도 맛있고요. 예. 저는 숭어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는데, 이게. 숭어 작년에도 했는데. 아니, 작년에는 저는- 먹방을 안 했나? 예, 저는 작년에 숭어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아 여기도 딱 또 우리 다니엘 PD가 보내줬는데 영화 흐르는 강물에서 플라잉 낚시. 네, 플라잉 낚시. 플라잉 낚시로 주로 잡는 물고기는 송어, 트라우트.
특히 영화의 배경인 미국 몬태나 주의 강에서는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레인보우 송어, 커스로트 송어. 그러면 왜 송어를 플라이 낚시로 잡을까요? 송어는 수면 위에 떨어지는 곤충을 먹는 습성이 강해요. 튀어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낚시꾼이 곤충 모양의 인공미끼 플라이를 던지면 물 위로 올라와서 먹는데요. 이럴 때 영화 속 인물들이 물 위에 가볍게 미끼를 흘려보내는 장면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이 영화가 실제로 몬태나의 블랙풋 강에서 촬영이 됐대요. 플라이 낚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삶의 철학과 관계를 상징하는 요소로 그려집니다. 저는 이 영화 참 보면은 그 영상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이렇게 그 역광의 그런 장면, 그리고 윤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윤슬. 네. 그 물결, 이런 게 참 너무 아름다웠어. 몬태나는 저도 못 가봤는데 웬만하면 가기가 쉽지 않죠. 미국에서도 그렇죠. 워낙 미국에서도. 시골이고 네. 워낙 외진 지역이라. 거울 같은 강물에 송어가 뛰노네. 3월에서 5월은 보리가 틀 봄철이기 때문에 보리숭어는 제철 음식이며 봄말만 나오는 봄의 전령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매우 합리적인데 맛은 돔급과 감성 돔급에 가깝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숭어가 그 우리가 그 전에 광어도 먹어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먹어봤잖아요. 근데 소고기 같은 좀 맛이 나지 않아요? 예. 색깔도 좀 그렇고요. 맛있는데요. 제 입맛에는 된장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저도 저도 그래요. 그래요. 저도 저도요. 그래요. 그렇죠. 된장 네. 여기에 이제 참기름 좀 섞었잖아요. 네. 여기 마늘하고 간마늘하고 아. 이게 맛있는데요. 그래서 더 고기 같은 맛이 들었을까? 이거 되게 친근한 느낌이에요. 입안에 들어오면 맛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회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뭐 되게 맛있고 고소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와서 되게 느낌이 친근한 느낌 표현 좋다. 육회나 생고기 느낌도 좀 있고 예. 맛있어요. 그러네요. 예, 저는 원래 회 이 된장에 마늘 섞어서 먹는 거 거기에 먹는 걸 제일 선호하는데 예. 이 숭어가 딱 조합이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된장 이거 먹장 이게 다 저희 호남 지역에서 이렇게 먹죠. 전남 지역에서 예, 그렇게 요즘 많이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옛날에, 외국인들이 이 쌈장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난리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쌈장을 좋아해요? 쌈장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네. 왜 좋아하지? 아니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아. 그래서 쌈장에 굉장히 이 쌈장 홀릭이에요, 완전히. 뭔가 좀 달달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 그런가 그래서 봐요. 뭐 고기도 여기다 찍어 먹기도 하고 물론 고기는 우리 싸 먹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순대 같은 것도 거기다 찍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쌈장을 좋아한대요. 원 클래식님은 전문가시다. 숭어는 지금부터 2주에서 한 달간이 제일 맛있고 그 후에는 기름이 빠져서 맛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기름이 많이 이렇게 차가지고 고소하고 그런 맛인 예. 거군요. 근데 전혀 약간- 느끼하지가 않아요. 느끼하지 않아요. 전혀 느끼하지 않아요. 약간 생고기 고소한 느낌도 나고. 느낌이고. 예. 대부분 뭐 생선이 기름이 많이 찼다는 얘기는 산란기라는 얘기인데. 나는 박영식 앵커가 회를 안 좋아하나 했어요. 별로 얘기를 안 해서 그랬더니 다 먹어버려. 저는 일찌감치 다 먹었습니다. 이거 뭐 드시느라고 저만 말을 설마 조금 주셨나 싶어가지고 옆에 봤더니 김용남 의원님도 다 드셨고 다른 때는 엄청나게 막 뭐. 아니요, 박영식 앵커는요. 1차로 다른 거 먹다가 2차로 옮길 때도 횟집을 옮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또 횟집을 가지 막 이랬거든요, 제가요. 회를 좋아하는 거죠. 아유. 오늘 다른 때보다 먹방할 때 말을 적게 해가지고 너무 많이 좋아하나. 좋아하고 예. 훅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맛있어요. 확실히 쌈장에 찍어 먹는 게 맛있습니다. 쌈장 맞아요. 훨씬 좋은 것 쌈장에 다 같아요. 먹어버렸네. 예. 숭어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정현이 조아님은 우리 정어리 TV 재정을 염려해 주시네. 제작진님 금요일엔 출연료 주지 마세요. 먹방으로 툭 치면. 이거 소화한다게 왜 그러세요? 참.
아, 그러네. 플라잉 그 낚시. 피싱을 우리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피치. 플라잉 피싱을 우리말로 하면 뭐 냅다 던져? 아니 용어가 있어요. 뭐뭐 낚시, 공식적인 우리 용어가 있는 겁니까? 예. 뭐뭐 낚시겠죠. 이거 보니까 그게 딱 해당되겠네. 하늘에다가 이걸 던지니까 천낙 뭐 이런 건가? 천낙. 천낙이라는 말 원래 잘 없잖아요. 예, 없죠. 있는 걸로. 예. 어려워. 뭐예요? 공중 낚시도 아니고 뭘까요? 훌치기. 아, 훌치기요? 아, 훌치기. 아, 훌치기가 이거 해당되는 거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네. 이렇게 친다는 거니까. 아. 예. 근데 약간 좀 다르지만 뭐 아무튼 뭐 우리 짱뚱어 잡을 때 훌치기로 잡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렇죠. 근데 쭈꾸미도 낚시로 하나하나 잡더라고요. 그죠? 예.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그거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잡으시면 쭈꾸미 잡는 것도 재밌다고 하시는 말씀이 많더라고요. 근데 쭈꾸미 진짜 맛있는데 말 안 되고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이 쭈꾸미 같은 놈아 이러잖아요. 아, 여기 방송할 때 앞에서 수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절이라는 생선 알아요? 문절이. 운절이. 운절이. 망둥어를 운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망둥어. 근데 운절이 전라도에서 좀 상당히 좀 머리가 좀 좋아하시죠? 안 좋은 사람을 운절이 대급박이라고 해요. 근데 운절이 맛있잖아요. 왜냐하면 대급박. 잡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운절이 막 그렇게 회도 뭐 그러는데 옛날에는 뭐 볼품 없다고 그냥 그렇죠. 버리던 생선. 경상도에서 아구 버르듯이 그렇게. 그렇죠. 예. 근데 또 치면 또 올라와. 그래서 운절이 대급박. 뭐랄까 그 자꾸 잊어버리고 같은 짓을 반복하면 에이 운절이 대급박. 멸종의 닭대가리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식이죠. 자,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아, 너무 맛있다. 일합시다.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럼 삽을 좀 주세요, 삽을. 이 정유사라든지 트럼프 얘기를 음주 방송 후에 했어야 우리가 더 아, 그러다 방송 사고 나요. 걸쭉하게 이게 얘기가 안 됩니다. 김의 말이지. 이런 막 할 텐데. 영어로 막. 개이씨 이게 안 됩니다. 국힘당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거 더 심한데. 더 제어 안 되는. 아니 원래 오늘 다루려고 그랬어요. 일단 최근에 배현진 뭐 징계가